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어떤 평가들이 나왔었나 기사를 검색해봤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정치 실종, 최악의 식물국회, 20대 국회 임기 종료, 최악의 국회, 19대 국회 최악, 식물국회 5명, 18대 국회 폭력, 무능, 역대 최악 5명, 17대 국회 결국 파행 속에 막 내려. 역대 임기만 다를 뿐 국회의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대부분 국회는 임기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혹평을 받을까요?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민생을 위해서 많은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는 왜 나오질 않을까요? 앞으로 4년 뒤의 평가는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4년 민의의 전당에 정쟁보다 민의가 가득하길 꿈꿔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5월 30일 목요일 22대 국회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죠. 자,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면서 오늘 하루 또 힘차게 시작해보시죠. 9시 6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선물도 또 함께 나누고 마음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일종의 스포츠 이름이네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요. 재작년 기준, 2년 전 기준으로 이 운동을 하는 국내 인구가 56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당시에 코로나 여진이 남아있을 때였고요. 소수의 인원이 즐길 수 있고 SNS에 멋스럽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참 유행했다 보니까 특히 MZ세대가 빠르게 유입이 됐었죠. 그런데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서 레슨을 받거나 필드에 한번 나갈 때마다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운동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드는 등산이나 달리기, 테니스 등으로 이동하는 추세라고 하죠. 이 스포츠가 많이 대중화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고가 스포츠로 인식되는 것도 현실이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두 글자 이 스포츠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나이스샷 날려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지현님이 며칠 동안 출첵을 안 했더니 감이 떨어진다고. 항상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도 들어보시죠.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 강예지 에디터부터 들어볼까요? 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발생한 방사선 노출 사고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의 창사 이래 첫 파업 선언 살펴보고요. 요즘에 로또 당첨 번호를 가르쳐준다는 서비스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속출한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염현석 기자는요? 네, 최근 우리 증시의 최대 화두가 바로 밸류업입니다. 네. 그런데 정작 배당은 저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소위 만수르의 나라 아랍에미리트죠. 여기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첫 방문했는데요. 어떤 경제적 성과가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강예지 에디터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좀 안타까운 일인데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피폭 사고가 있었어요. 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의 손부위가 엑스레이, 즉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직원 2명은 손가락이 붓고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 혈액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염색체 이상 검사 등 추적 관찰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은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장치는 반도체 웨이퍼 등의 X선을 쬐어서 발생하는 형광 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용도인데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이 장치를 일단 사용 정지 조치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또 추가 조사에서 원자력 안전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직원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관계 당국의 사고 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삼성전자 노조 중에 한 곳이 파업을 선언하기도 했어요. 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회사가 임금 교섭과 관련한 아무런 안건을 제시하지 않고 노조를 무시한다면서 파업을 선언했는데요. 노조와 사측은 작년부터 수십 차례 임금 교섭을 진행했는데 그저께 열린 8차 본교섭에서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다가 결국 파행됐고요. 파업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손우목 노조위원장은 임금 1, 2% 인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라면서 성과급을 많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투명하게 지급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는데요. 앞서 지난달에 삼성전자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에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발한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 등을 거쳐서 파업 권한을 얻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현재 총 5개 노조가 활동 중인데요. 이 중에서도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 2만 8천 명, 그러니까 삼성전자 전체 직원이 12만 5천여 명 정도 되는데 22%를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의 조합입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중심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작년 반도체 업황이 좀 악화되면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에서만 연간 15조 원 가까운 적자를 냈었다라고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바도 있잖아요. 이 때문에 작년에 DS 부문 초과이익 성과급 지급률이 0%로 책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연봉의 50%에서 100%가량을 성과급으로 받았었는데 이 성과급이 안 나오게 되자 조합원 수가 반년 만에 3배로 급증했고요. 또 반면에 전임 경영진은 100억 원대 퇴직금을 받아가는 등 분배가 불공평하다라는 불만들이 이번 파업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과급인데 네. 반도체 부문 성과가 지난해에는 굉장히 부진했었고 거의 뭐 적자 직전까지 갔었고요. 그래서 성과급이 안 나왔는데 또 직원들의 생각은 또 다르고 때마침 좋지 않은 경영 판단을 내렸던 경영진이 물러나면서 또 엄청난 퇴직금을 받아가니까 이게 또 감정적으로도 네. 또 좋지 않게 와닿은 것 같아요. 혹시 반도체 부문의 공장이 멈출 우려도 있을까요? 일단 이번 파업은 단체로 일을 안 하고 공장 가동을 멈추는 형태의 총파업은 아닙니다.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현충일 다음 날인 6월 7일에 연차를 쓰라라는 지침을 내렸는데요. 바로 총파업에 들어가기보다는 연차 소진 등으로 단계적으로 좀 사측을 압박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로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요. 최근에 AI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졌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데다가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죠. 최근에는 반도체 수장을 전영현 부회장으로 전격 교체하는 깜짝 인사까지 단행했는데 이제는 창사 이래 첫 파업까지 일어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라고 했지만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3% 2,400원 정도 빠져서 75,2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의 주가는 74,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제 75,000원 안팎으로 등락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네. 특히 HBM에서는 하이닉스 심지어 마이크론에게도 뒤처지고 있고 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분명히 위기인데 또 집안 내에서도 또 시끌시끌하고요. 참 네. 걱정이 많습니다. 염현석 기자가 골라온 첫 번째 소식. 네. 국내 상장 기업들 배당금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얼마나 줬는지? 네, 한국예탁결제원 조사 결과입니다. 네. 이제 지난해 기준인데요. 지난해 코스피의 상승률은 18%였습니다. 반면에 배당금 증가율은요 4.2%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는 작년 한 해 동안 27% 상승을 했거든요. 하지만 배당금은 오히려 7.5%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밸류업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배당금이 이런 밸류업에서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기준 현금 배당을 실시한 회사는요. 1년 전보다 16개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배당금 총액도 29조 4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코스피 시장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575곳이 27조 원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한 건데요. 최대 배당금을 지급했었던 게 2020년입니다. 이때 네. 33조 원 정도를 지급을 했었는데 이때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2020년에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실시했는데요. 네. 이때 13조 원의 배당금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조 원 정도밖에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배당금 수치가 줄었고 또 이렇게 네. 삼성전자와 같이 작년에 깜짝 배당 확대를 한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배당금 감소에도 한몫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해 한 600여 개 기업이 약 2조 원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디가 가장 많이 배당을 했을까요? 네, 작년은 자동차 업종의 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자동차용 엔진과 자동차 제조업이 4조 4천억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지주회사가 한 3조 7천억 원 정도, 반도체 제조업 기업들이 3조 원가량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배당 상위 기업은요.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2조 4천억 원을 지급을 했고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2조 원대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세 기업 배당금 합이요. 코스닥 전체 배당금의 25%에 달했는데요. 네. 쏠림이 조금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위 10개사의 배당금이 전체 40%에 이르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개 회사의 배당금이요. 전체의 12%를 차지했습니다. 자동차 업종에서 배당금이 이제 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현대자동차나 기아 주가를 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닌데 네. 어떻게 저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을까? 그러니까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소각과 같은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그 노력이 이제 주가로도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앞으로는 어떨까요? 배당금이 더 늘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올해도 증시 키워드가 밸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이 배당에 대해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만큼 많은 상장사들이 이런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배당 정책을 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분기 배당 기업수와 배당금 총액이 모두 역대 최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 1분기 배당을 결정한 기업이 총 21곳입니다. 네. 이들이 지급할 배당금 총액은요. 4조 7천억 원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1분기 배당에 나선 기업이 KT와 JB금융지주 등이 있는데요. 1분기 배당금 총액은 올해 작년보다 20% 넘게 또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이제 뭐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로 꾸준히 네. 또 그거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정도로 계속해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 그게 진짜 밸류업이죠. 네. 자, 강예지 에디터에게 갑니다. 네, 2867님이 조금 전에 저 예고 들으시고 로또 복권 당첨 번호 준다고 4월 5일 문자가 온 번호들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온다고. 이거 제재할 수는 없나요? 1등 번호 알면 자기들이나 하던지 보내셨는데 이 로또 예측 서비스 이것도 유료로 가입을 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다고요. 네. 아마 그 방금 청취자분들처럼 인터넷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이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가 총 1,900건 이상 신청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가 뭐냐면요. 로또 당첨이 예측된다면서 조합한 번호를 일정 기간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작년에 접수된 피해 구제만 600건 이상입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 이것이 1,100건 이상이고 60%로 절반을 넘었고요.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 불이행 그리고 청약 철회 시 환급 거부 등의 순서였습니다. 또 피해 구제 신청 후에도 사업자가 연락이 아예 두절돼서 처리 불능 이렇게 되면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8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한 소비자가 2021년 문자 메시지와 온라인 가입 권유로 이 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에 2022년까지 3번 계약을 연장하거나 추가 계약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총 2,700만 원을 냈습니다. 이 계약에는 1등에 당첨되지 않으면 이용료를 전액 환급하겠다라는 특약 조건이 있었고 네. 이 소비자가 이것을 근거로 전액 환급을 요구를 했는데요. 업체 측이 6개월 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45개 번호 중에 6개 번호가 맞는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로 번개 맞을 확률이 50만 분의 1이거든요. 네. 이거의 16배 이상 희박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에 현혹되지 말고 혹시라도 가입하셨더라도 당첨 보장 이런 특약을 녹취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와 같은 입증 자료를 좀 확보를 하시고요. 계약 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 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우현님이 로또 당첨번호 광고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일까요? 라고 오히려 또 되물어 주셨는데요. 아이고 그러게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이들의 속임수에 이제 넘어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번호 6개 막 뿌려주고 그 중에 1등 나왔다고 또 이것도 조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사람들은 또 속기 마련이고. 최근에는 로또 당첨 금액을 두고도 말이 나왔어요. 네. 지난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기자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이 로또 당첨금과 판매액을 올리는 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에 복권위원회가 있으니까 공청회 등 어떤 방식이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 의견 수렴하겠다라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인데 앞뒤 맥락이 빠지고 정부가 로또 당첨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내용만 부각이 되면서 네. 논란이 좀 커졌고요. 로또 게임당 가격이 1,000원인데 이 서민들이 즐겨 찾는 복권이라서 2004년 이후에 20년간 가격이 동결돼 왔습니다. 한편 판매 가격을 200원 정도는 올려야 한다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도 있기는 합니다. 이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복권 로또 가격의 결정 보고서를 보면 한 게임당 가격의 적정 수준을 1,207원으로 산정을 했거든요. 요즘에 이제 집값을 비롯해서 자산 가격들이 급등을 하면서 로또 당첨만으로는 집 한 채도 살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이유를 든 거고요. 다만 복권 가격을 지나치게 인상하면 자칫 서민들의 희망마저 빼앗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담당 부서인 복권위원회는 말 그대로 의견 수렴일 뿐 로또 당첨금 상향을 검토한다는 건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지금보다 가격이 높았잖아요. 2004년에 좀 조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생각해보니까 벌써 20년간 가격이 동결되어 왔던 거네요. 네. 자, 염현석 기자가 준비한 소식. 네.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경제적인 성과를 한번 정리해보죠. 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나하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그러니까 UAE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그러니까 세파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를 체결을 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세파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세파는 FTA와 투자를 합친 성격의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일환을 통해 상품, 서비스 등 시장을 확대할 수도 있고 여기에 포괄적인 경제 협력 그리고 협력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FTA에 투자 협정까지 붙인 걸 세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랍권 국가와 이렇게 그러니까 세파를 포함한 이런 FTA 협정을 체결하는 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UAE와의 교역액은요 지난해 규모로 하면 208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중동권, 그러니까 아랍권 국가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랑은 어떤 내용을 담기로 한 거예요? 네, 이게 공식 발효되면요. 우리나라와 UAE는 앞으로 10년 안에 걸쳐 90% 이상의 시장을 서로 개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0% 정도의 시장을 이제 무관세로 이제 개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동 주력 수출품이 무기류입니다. 이게 세파 발효와 동시에 이제 관세가 철폐가 되고요. 기계류 같은 경우에는 발효 후 5년 이내, 자동차와 가전제품은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와 의약품, 화장품, 이제 LED 조명기기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쇠고기, 신선과일, 조미김 등 국내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를 철폐하려 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아무래도 UAE 시장 진출이 조금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혜택을 볼 품목은 역시 자동차입니다. 거의 FTA를 체결을 하면 자동차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는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점은요. UAE와는 이번에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이런 온라인 게임이 개방된 사례는 없었거든요. FTA 협정 등을 통해서요. 이에 따라서 UAE에는요. 게임 서비스를 중동에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현지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활동과 이런 법정 안전성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재계 총수들도 거의 뭐 총출동했었잖아요. 다른 네. 경제적 성과도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기업들이 이번 UAE 대통령 국빈 방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다음에 조선, 건설, 친환경 에너지 등 많은 이런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대기업 오찬장에 찾아서 이렇게 여러 경제적인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부분 조선, 건설, 친환경 에너지 등 이런 분야의 UAE와 많은 협력을 하는 이런 MOU를 맺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UAE가 한 8건 정도의 MOU를 체결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이제 원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제3국 원전 진출, 그다음에 그런 친환경 에너지 서비스 개발 이런 많은 미래 산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거와 이번에 체결한 세파를 같이 합쳐서 UAE와의 이런 경제적 동반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원전이나 무기 같은 것 어떤 실력으로 우리가 네. 또 품질로 보여준 게 또 있다 보니까 또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그리고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8947님이 해외 수출 확대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니까 김 가격 또 올라가겠네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리나라 김 수출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국내에서 김 가격이 또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예, 또 일장일단이 있네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매출 1위 점포를 중심으로요. 이 운동과 관련된 패션 분야 매출을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2자릿수 매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많이 줄어든 거죠. 코로나 기간에 새로 유입된 MZ세대들이 e스포츠에서 좀 다시 빠져나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의류 정말 비싸죠. 티셔츠 한 장에 1, 20만 원 이상 하는 것들도 정말 많고요. 또 한켠에서는 의류업체들이 지나치게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또 소비 감소를 불러온 것 아닌가라는 전망들도 나오고요. 박세리 선수, 박인비, 최경주 선수가 진짜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죠. 이 스포츠 또 많이들 즐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송유성님은 분위기 따라서 이걸 배웠었는데 비용이 부담돼서 스크린 여기만 가고 있어요. 스크린 이걸로 이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즐기게 되었죠. 그리고 7367님은 저는 이 공을 치는 족족 배드민턴처럼 날아가 버려서 배울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어느 쪽으로 날아갈지를 모른다. 예, 그렇죠. 나는 분명히 저 앞으로 쳤는데 왜 공이 사선으로 날아가는 겁니까? 예, 나는 분명히 스핀을 안 걸었는데. 당구공보다 스핀이 더 잘 걸리기도 하죠. 권인숙님은 운동이 엄청 되는 테니스로 오세요. 멋진 스포츠입니다. 라고 오히려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리고 영호영영님이 저는 이걸 친 지 10년이 넘었는데 요즘이 가장 비싼 것 같아요. 그린피가 비싼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장을 조성을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요. 또 그 잔디 같이 관리를 하는데도 돈도 또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또 이 스포츠와 관련된 추억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요. 야외에서 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에 진짜 좋은 계절입니다. 저녁에 춥지도 않고요. 딱 좋게 선선하죠. 그런데 인도나 도로 근처에 깔려 있는 식당, 카페, 테이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다. 수백만 원의 과징금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 논란도 되고 있고요. 원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와 함께 이 야외 취식 합법과 불법 사이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요즘에 보면 날씨 좋아가지고 1층 특히 이제 바깥쪽에다가 테이블 깔아놓은 식당들, 카페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모두 다 불법인지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인지 좀 먼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걸 5개 영업이라고 합니다. 네. 노상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즐기는 5개 영업은 원래는 이제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라서 2012년에는 이게 지방자치단체 허가사항으로 2021년부터는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5개 음식 조리는 금지되고 있고요. 단순히 가열하는 거나 데우는 것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음식류만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먹는 야장 문화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런 문화를 반영해서 2023년 5월 주거 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5개 조리를 허용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고요. 다만 아직 지자체별로 별도 조례를 마련하는 곳도 있고 또 아닌 곳도 있어서 사실 지역별 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긴 합니다. 결국은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겨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자체장이 허가를 해서 야외 조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뭐 오징어를 구워 먹든 삼겹살을 굽든 찌개를 끓여 먹든 그건 상관없는 겁니까? 야외에서요. 네. 야외에서 조리가 옥내와 연접된 곳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이 생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 고깃집이 과징금 700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식당은 건물 안에 있는데 그 테라스에서 그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영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과징금 700만 원이 나왔는지 어떻게 문제가 된 겁니까? 이제 문제가 된 가게는 뭐 일반적인 그 식당 내부하고 그리고 야외 테라스 쪽에 비닐 천막을 쳐둔 그런 이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외관상으로는 다 실내이긴 한데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그러니까 행정상으로는 절반은 옥내고 또 절반은 옥외로 구분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테라스 부분에서 고기를 굽는 것이 옥외 영업이어서 불법인지 여부가 문제된 그런 사안입니다. 뭐 식당 사장님은 뭐 굉장히 억울하겠죠. 이전 사업자로부터 이제 사업을 양수받아서 네. 식당 운영하게 됐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그런 안내를 받고 이제 사업을 양수를 받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구청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옥내 옥외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겠다라고 영업 신고를 한 다음 정상적으로 수리가 됐는데 몇 달 뒤에 구청에서 과징금 부과하고 또 영업정지 처분을 해서 그 처분이 과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한편 또 지자체에서는 대형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뭐 옥내인지 옥외인지 여부를 가리는 건축물 대장상에 옥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외 영업이어서 식당 사장님이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아이고, 아마 이분도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셨을 텐데 전에 네. 영업하던 사람은 문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영업을 할 때 이게 딱 선으로 그었을 때 법적으로 옥외로 구분된 지역에서 고기를 구웠기 때문에 과징금을 또 부과받은 거고. 그렇죠. 이분은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퉈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네, 맞습니다. 또 식당들 보면 이제 루프탑이라고 해서 옥상에다가 테이블 같은 거 이제 펼쳐놓고 파라솔 같은 거 펼쳐놓고 영업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야외 영업은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네, 그 5개 영업, 그 야외 영업은 그 업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네. 휴게 음식점, 제과점에 한정해서 허용이 되는데요. 옥상이나 테라스처럼 이제 건물 영업장과 외벽, 뭐 창문, 출입문 등으로 직접 뭐 맞닿아 있거나 서로 다른 층이라면 옥내 영업장과 옥외 영업장이 위 아래 층으로 이렇게 직접 출입이 가능한 그런 곳이어야 하고요. 루프탑 같은 경우도 건물 꼭대기를 뭐 영업장으로 쓰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은 이제 옥상이 연접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5개 영업은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 식품 적개업 영업신고 서류와 함께 건축물 대장, 5개 영업장 배치도, 건물과 토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든지 5개 장소 사용 계약서, 외부 땅 사용 권한 확인서 등의 그런 서류들을 추가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이고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직접 출입이 가능한 곳이어야 되고 사업장에 맞닿아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5개에서 일단 음식을 드시게 할 수는 있다. 근데 그것도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맞습니다. 되네요. 네네. 또 요즘에 편의점 밖에서 그 파라솔 같은 걸 펼쳐놓고 거기에서 뭐 술이나 음료 또 라면 이런 거 취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그 편의점 외부에 설치한 야외 테이블에서 뭐 소비자가 술을 마신다 이런 건 딱히 문제가 되지는 뭐 않습니다. 네. 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게 음식점 영업 공간 외 장소에서 그러니까 편의점 밖에서 완제품 형태의 주류를 먹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지에 파라솔이나 테이블이 설치된 상황이라면 편의점 점주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공유지면은 또 요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또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편의점 안에서 술을 먹는 그런 손님들, 알바생이 이제 제재를 했다가 좀 논란이 되던 케이스가 있었더라고요.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는 거는 어떤가요? 네, 이게 그 편의점의 업종에 따라 좀 다른데요. 예. 대부분의 편의점은 완제품을 판매하는 업종인 자유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네. 만일 뭐 편의점이 이와 같은 자유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황이라면 뭐 편의점 내부 음주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편의점의 경우에는 뭐 치킨을 튀기거나 뭐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휴게 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도 하거든요. 아, 네. 네, 휴게 음식점은 뭐 커피, 뭐 아이스크림류 등을 만들어서 팔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집과 같이 일부 간단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곳이어서 이 주류 판매가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업종입니다. 따라서 만일에 편의점이 휴게 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곳에서 술을 판매하고 소비자가 뭐 술을 그 내부에서 마셨을 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고요. 업주가 이를 막지 않는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참 법 제도가 복잡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는 문제는 안 되지만 간혹 보면은 안에서 간단한 조리할 수 있게끔 진짜 치킨 튀겨서 파는 그런 편의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데들은 안 된다. 휴게 음식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선 술을 마셔선 안 된다. 네, 이거 뭐 다 외울 수도 없고 이거 참 복잡합니다. 어렵죠. 예. 또 하나 뭐 날씨 좋아서 바깥에서 음식 드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늦은 시간까지 너무 이제 화기애애하게 수다도 많이 떠시고 이야기하고 목소리 높아지고 하면 주변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소음이나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또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령 주거지 인근 야외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가지고 음주 소란, 뭐 인근 소란 등으로 아주 큰 벌은 아닙니다만은 형사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아하. 또 이것도 마찰 일어나면 안 되는데요. 그 지역별로 보니까요. 부산 영도구나 전남 여수나 서울 종로 등지에서는요.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에다가 일명 그 포차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쭉 네. 깔아놓고 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혹은 불법인지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영업은 옥내 영업 장소와 맞닿아 있거나 뭐 출입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는 그런 요건이 네. 필요한데요. 이런 의미에서 사실 대부분의 포장마차는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주신 포장마차거리, 포차거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대로변 노점 업주들과의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네. 해당 노점들을 특정 지역으로 옮기면서 포차 한 곳당 테이블 4개까지 설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하면서 형성된 것인데요. 이런 형태라면 구청에 신고를 하고 도로점용료 명목으로 매년 금액을 지불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이 포차 업주들이 협의와 다르게 테이블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뭐 인근에 있는 다른 식당들이 덩달아서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면서 교통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은 곳과 근데 받지 않고 저 집도 하네? 우리도 내다 놓고 해야지. 이거 뭐 합법인가 보다. 또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또 하나가 그 푸드 트럭들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푸드 트럭도 어떤 자리에다가 오랜 시간 이제 자리를 탁 박아놓고 영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아파트 단지에도 야시장처럼 이제 장터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인들. 요럴 때는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푸드 트럭은 이 트럭이라는 거 자체가 뭐 짐을 실어 나르는 용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로 판매 허가를 받은 그런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트럭을 개조해서 식당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그 자동차 관리법 위반의 이슈가 있는 그런 문제이고요. 또 당연히 5개 영업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의 식품위생법 위반의 또 이슈가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관리법의 경우에는 0.5 제곱미터 이상만 짐 싣는 용도를 사용한다면 그 외 부분은 개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 무방한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네. 식품위생법의 경우에도 유원지나 관광지, 공원, 체육시설의 내 장소에서는 트럭을 활용한 음식 장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만 0.5제곱미터라든지 아니면 장소 4가지 장소의 그런 특정된 요건만 갖추게 되면은 푸드트럭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아파트 장터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한다면 불법의 소지가 굉장히 큰 것이 또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제가 확인을 한 건 이거 같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면 되겠다. 그 지자체장이 허가를 한 곳인지 아닌지.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자체에 문의하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633님도 익선동에 살고 있는데요. 돈화문로 11길. 여긴 너무 심각합니다. 사람들도 포장마차도 전부 도로로 나와 있어서 차가 다니지 못하고 사람이 한 명 다니는 것도 기적인 수준입니다라고. 이것도 역시 그 지자체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다르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점도 더 많은 것 같네요. 원앤파트너스 한장원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동해상에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350여 킬로미터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제22대 국회가 오늘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다음 달 5일 제1차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첫 본회의에서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AI 칩 제조사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제치고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으로 등극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엔비디아 주식 보관 금액은 약 15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미니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 간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법원 결정이 이르면 오늘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영어 알파벳을 좀 불러드릴게요. HWA BYUNG. 요거 그대로 읽으면 화병 됩니다. 화병인데 화병. 이게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실린 우리말 화병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화병 그대로 실은 거죠. 마치 재벌, 학원 이런 것처럼요. 그만큼 한국인의 화병이 좋게 말하면 이제 고유하다라는 거고 왜 한국인들은 화병을 달고 살까라는 또 고민이 드는 지점인데요. 이게 즉각적으로 화를 또 표출하는 사람도 있고 꾹꾹 참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관계 측면에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심리학 개론 시간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화 거의 안 내시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아, 그래요? 화를 안 내면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오. 화는 우리가 보통 아주 많이 경험하는 감정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나는 화를 안 느낀다. 그럼 오히려 그게 문제일 수 있고요.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교수님이 화내시는 장면이 잘 상상이 안 가가지고. 네. 네. 사실 막 화를 내지는 않고요. 네. 그 분노를 잘 건강하게 표현하는 사실은 오. 방법을 많이 취하죠. 아 역시 배운 사람.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건데 왜냐 이게 감정이다 보니까 네. 일단 한번 그거를 교수님과 같이 한번 배워가 볼게요. 네. 이게 영국 사전에 그대로 화병 영어로 실릴 정도면 네. 유독 대한민국에 많이 있는 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에 보면은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 뭐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들이 어떤 장애군을 이렇게 볼 때 그 굉장히 중요하게 바이블처럼 참고하는 책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 사판에 보면은 한국에 있는 문화 고유한 질병으로서 화병이라는 것이 아예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좀 독특한 아주 독특한 어떤 심리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외국인들을 볼 때도 특이했다. 네.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증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상은 약간 우울증과도 좀 비슷하긴 한데 네. 거기에다가 조금 더 큰 거는 약간 밑에 아주 울화. 울화, 그러니까 우울인데 조금만 밑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난 화가 좀 숨겨져 있고 울화통이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그것이 못 나오니까 굉장히 가슴이 답답한 증상들 이런 게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그 외에도 뭐 불면증, 식욕의 저하, 또 소화의 불량, 뭐 폭식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켠에서는 식욕 저하, 네. 또 한켠에서는 그냥 폭식. 네. 완전 극단으로 갈 수도 있는 극단으로 가는 거고요. 거죠. 네. 우울감, 두통, 불면증, 답답한.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어릴 적에 할머니들이 그런 표현 많이 쓰셨어요. 네. 내가 화병이 있다. 그렇죠. 보라통 터진다. 뭐 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 겁니까? 원인을 좀 살펴봐야죠. 일단 간단하게 보면은 예. 그냥 너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고 인내하라는 거거든요. 네가 참아. 네. 참으린 자 세 개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유교 사회에서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 되게 우리 사회에 좀 많은 것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참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는다는 게 어느 선을 넘어서 계속 참고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빵 터지는 거죠.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게 계속 있는데 나가지 못해서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병목 현상. 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계속 참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뭘 더 시키고 막 비하하는 말도 씁니다. 근데 여기다 대들었다가는 지금까지 내가 참았는데 여기 대들었다가는 안 될 거 같아도 또 참아요. 그럼 그것은 또 또아리를 틀면서 더 가속화되죠. 그리고 풍선의 왼쪽을 누르면 오른쪽이 팽창되듯이 어떤 면에서는 한순간 그것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고 네, 보자 맞습니다. 하니까 보자기로 보고 네. 이게 맞는 말이네요.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뭔가를 계속 당하시는 분들은 네. 약간 참고 인내하시는 것이 좀 습관화된 분들이 많습니다. 아유, 내가 참지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게 습관이 되어 버려서 네. 주변에서도 아니 저 사람은 계속 저렇게 해도 돼. 막 이렇게 돼 버리는. 맞습니다. 이게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감정 네.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일단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잘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렵다.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욕구를 좀 표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욕구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빴어. 이렇게 표현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나도 좀 존중받고 싶었어.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전문가야?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그건 싸우자는 거고. 네, 정말 그렇게 표현하기 어렵겠죠. 나도 내 이야기 좀 하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욕구를 조금 얘기해 보는 거. 이게 어린 아이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나 아까 기분 안 좋았어. 네. 나 화났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차라리 어린 아이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어렵게 말해서 욕구 표현인데 내가 뭐 갖고 싶다 이게 아니라 네. 아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상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이제 어려운 것 아니고 하나씩 한번 연습해 보면 된다라는 네. 거예요. 참았다가 이제 폭발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씩 말을 해 나가는 게 더 낫다라는 거고. 네. 반대로 다혈질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맞습니다. 참지 못하고 그 순간 거기에서 바로 터져버리는 분들. 네. 이분들은 아예 어떻게 보면 이게 참지 못하는 겁니까? 이게 습관입니까? 아니면 일단은 우리 성격 요인 중에서는 신경증이라고 하는 변인이 하나 있어요. 신경증. 네, 신경증이 좀 높으신 분들은 좀 불안이라든지 분노 이런 감정들이 좀 많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좀 많은 경우에는 참다가 터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나가 한 번도 먹고 싶은 걸 못 먹은 거예요. 항상 내가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 한 번 가서 먹자고 했는데 그거를 또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뭐 큰 건 아니더라도 네. 나는 지금까지 쌓인 역사가 크니까 왜 내가 먹고 싶은 걸 한 번도 안 먹어요. 막 이렇게 내가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먹을 거 갖고 저렇게 화를 내? 나는 한 20번 참았던 건데 네.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터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참다가 나중에 크게 터뜨리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참다가 터뜨리지 말고 네. 서서히 표현을 해 나가자. 조금씩 빼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낫다. 아하, 조금씩. 근데 이거는 이제 기질일 수도 있지만 네. 나 스스로 좀 컨트롤을 해 나가야 된다. 네. 그 순간적으로 화를 내는 거랑 혹시 네. 짜증을 내는 거랑 네. 요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일단은 짜증을 막 좀 그래도 좀 많이 내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나중에 터트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요. 또 짜증을 좀 내시는 분들이 약간 신경증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경증이 좀 높으신 분들은 좀 작은 일에도 짜증도 좀 잘 내고 좀 불안해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민한 거죠. 네, 약간은 예민하고 민감한 경우죠. 또 다르게 말하면 약간 섬세한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감정이 드는데도 그걸 온건하게라도 표현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연습해보고 자기가 그런 감정을 좀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그 자체를 좀 틀어막는 그런 요소가 더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요거는 이제 0000 쓰시는 분이 이제 보내주신 질문이었고요. 박영은 님이 외국인들은 화병이 없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왜 외국 스포츠 보면 야구 선수들이 삼진당하고 나서 배트 부러뜨려 버리고 네. 투수가 홈런 맞으면 막 글러브 집어던지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 화를 표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메이저리그 진출했을 때 막 그런 거 보고 되게 당황하기도 하고 네. 그냥 얌전히 있고 이것도 문화 차이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또 그게 건강하게 그걸 표현을 하는 건가?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화병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예.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네. 뭐 근데 이제 아시아권에서 좀 있어요.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문화 고유의 질병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심리적으로 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목소리를 내면 안 돼. 뭔가 윗사람이 말하면은 우리는 들어야지. 참고 인내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러한 토대가 우리 사회에 좀 유독 강하다 보니까 그러한 심리적인 문제로도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것도 이제 어떤 때 필요한가를 봐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 어떤 프로야구 선수가 덕아웃에서 네, 뭐 막 글러브 집어던지고 좀 난리를 피운 거예요. 네, 근데 그 외국인 감독이 막 다그치더라고요. 우리가 이기고 있다. 네, 그런 건 우리가 지고 있을 때 하는 행동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기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근데 네.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너만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왜 모두가 보는 사이에서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네. 이렇게도 바로잡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분노를 너무 억압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네. 분노를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분노를 막 사회관계에서 막 표출한다,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관계는 거의 거기서 끝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손절. 네, 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그럼요. 네, 배우는 겁니다. 배워야죠. 네.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는데 네. 그러면 건강하게 화를 표현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제가 아까 뭔가 나한테 참고 인내할 만한 어떤 요소들, 막 자극물들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최고의 방법은 스트레스 대처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만의 스트레스 대처법을 갖는 거. 예를 들어서 자연을 걷는 거, 뭐 운동을 갖는 거, 취미를 하는 거. 이런 것이 첫 번째 단계일 수 있고요. 또 화를 내지 않고도 또 억압하지 않고도 충분히 건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사소통이 있어요.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말을 해서 풀어낼 수도 있다. 충분히. 그렇죠.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님 참 자식 잘 두셨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많이 하면 뭐 거의 뭐 이제 그 다음 싸우자는 거죠. 네, 예, 거의 네,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그 어머니한테 왜 전화했겠어요. 남편한테 내가 되게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어디 전화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 전화한 거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어머님 제가 그 순간에 어머님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님한테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어머님 제 얘기 좀 들어주실 거죠? 이렇게 좀 표현해 보는 것이 좀 분노를 좀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내 의견을 좀 해볼 수 있는 좀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네.
또 다른 방법도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오래된 뿌리 깊은 원한과 분노 같은 것이 좀 가득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사고가 있거든요. 생각들. 그 생각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할 거야. 저 사람들은 다 나를 거절할 걸. 약간 이런 게 나의 사고에 좀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어떤 면에서 내가 되게 위축될 수도 있고 되게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사고 자체를 다룰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뭐 마음 챙김이라든지 그러한 개입들도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마음에 상처가 났으니까 네. 봉합을 하고 약을 발라야 되니까 네.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네. 그 이정옥님이 우리 남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 그냥 자던데요. 본인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화날 때 그냥 자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잠을 자는 것도요. 스트레스 대처법의 아주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 네. 아 그래요? 네. 다만 스트레스 대처법을 조금 더 너르고 다양한 걸로 해보는 게 더 나아요. 잠도 자고 또 운동해서 좀 풀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조금 해보고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건 더 도움이 좀 될 수 있다. 다양하게. 네.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짧게 반대로 화난 사람 만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사실은 타당화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타당화. 네, 그 화난 사람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예. 타당화해서 충분히 화날 수 있어. 그래 서운할 만했지. 어떤 이야기 좀 들어봐도 돼? 화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라고 해서 듣다 보면 화나는 사람이 점점 그러한 타당화 기법 속에서 화나는 이유로 넘어가지고 음조도 조금 낮춰집니다. 그리고 화나는 이유를 얘기하다 보면 서로 안에서의 공명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충분히 화날 만하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막 무작정 화만 내던 사람이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네. 끄덕끄덕하면서 다가올 수도 있고요. 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10시 5분 2부에서는요. 저희가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돈줄 상담소로 돌아옵니다. 잠시만요.